정부가 내일 코로나19 안착기 전원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안착기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했던 확진자 격리 해제 등 안착기 전원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격리 의무 해제 시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지금 감염자가 계속 매주마다 한 10에서 30% 정도씩 요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감소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기준으로 한 3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격리 의무 해제 시에 감염의 어떤 재확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이런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혼란의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최근 미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유가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하면서 확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새로운 변이의 유입도 아무래도 안착기 전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안착기 전환을 지금 지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러한 요인들이 아무래도 지금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시점을 얼마나 늦출 것이냐 기한을 놓고 지금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적절한 안착기 시작 시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입장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안착기 전환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큰 우려가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 중에 일단 지금의 유행 감소세가 오히려 둔화되거나 아니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매주 감소를 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감염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는 국민 전체 인구 대비 36%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한 2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집단 감염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더라도 이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도 안착기 전환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만약에 설령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이 유입에 따른 미국처럼 이 감염자가 증가를 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면 예. 다시 전환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안착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7일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지원금 지급도 입원 환자를 빼놓고는 중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우려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부분이 확진자인 경우에 지금 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택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권고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조치들이 각 기업체들 또는 직장별로 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코로나19 병가에 대한 보장성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 시점도 가능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세세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지금도 나쁜 시기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확진자 투표가 전파 위험성을 키울 수 있지만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선거철마다 항상 나오는 우려긴 한데 혹시 확산의 위험이 크지는 않을까요? 일정 부분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이렇게 개념이 유사하긴 한데 일단 확진자가 투표를 할 때 마스크 착용이나 동선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방역 조치만 지켜준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확진 판정을 위한 진단 시스템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사용해서 확진 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신속항원 검사의 단점이 현재는 과거의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했던 PCR 검사랑 다르게 국민들께서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임상 증상이거든요. 예. 근데 임상 증상 발현 이전 한 2일에서 3일 때에도 전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임상 발현 이후에도 자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확진 판정 이전에 수일 동안 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네. 개념에서 보면 확진자만 격리를 하고 투표권을 제한하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소한의 방역 수칙 준수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국내 상황에 이어서 북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사망자 수를 63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보 당국은 지금 이보다 5배에서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걸로 보면 북한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만 명 안팎으로도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60세 미만의 연령층은 차치하고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최소 5%의 치명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상당히 높은 치명률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3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5,000명에 해당되고요. 물론 이건 전 연령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65세 이상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30만 명 신규 확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1,500명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확진 이후에 1, 2주의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만 예. 어쨌든 상당히 지금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나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현재 북한의 인구의 연령대를 보면 65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한 10%로 작년에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1,500명 사망자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만약 정상적인 방역 체계로 본다면 지금 북한의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부터 언급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현재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조치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또 해외 국가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후에 적어도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금의 상황에 더해서 새 변이 출현 위험도 북한에서 커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새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는 앞서도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한 케이스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을 때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을 하면서 새로운 변이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추를 해서 북한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변이는 장벽이 있을 때 더 활발하게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접종을 해왔던 백신과 같은 거를 접종을 했을 때 바이러스는 백신을 장벽으로 여기면서 회피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능성은 어디에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미국이 올가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방역 조치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해제됐기 때문에 올 가을 겨울에는 과거 대비 독감이 더 많이 유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동시 접종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면에서 이익을 벌 수는 있는데 동시 접종을 했을 때 상당히 어느 일정 비율의 국민들에서는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 현재 유행제를 활용한 신규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의 필요성도 한번 따져보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단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만큼 일정 기간 시차를 두는 게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